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열차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파 본산지 금수원에는 수십억 원을 들여서 폐열차를 모아 전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쓸 돈 선박 안전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화인지 안타까움인지 모를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6.4 지방선거 공약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 사업이 부상했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개발 공약이 전처럼 주목받지 못하니까 교통 공약으로 쏠렸던 건데요. 선거 이후엔 이 사업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최경환호 열차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먹고 사는 것, 성장, 부동산 규제 완화 같은 말들이 크게 들립니다. 잘 살게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같이 잘 살아야겠죠?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경제 민주화 논의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더 버려지는 카드가 되진 않을까요? 자칫 극단적인 양극화를 보여줬던 영화 설국 열차 속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열차입니다.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화제의 경제 이슈입니다. 2부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폰 스파이 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통화 내용, 문자, 사진, 검색 기록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두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점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고요. 3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뀔지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네,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은 오전장에는 이제 양시장 다 마이너스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거래소 쪽은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소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2.74포인트 1993으로 끝났고요.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0.3포인트 536으로 끝났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나요? 네. 수급이요? 수급 자체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한 175억 정도 거래소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한 140억 정도 팔았고요. 기관도 97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한 216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네, 업종별로라든지 종목별로 좀 눈에 띄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금요일에 좀 하락세를 많이 보였던 삼성그룹 관련된 주식들,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물산 이런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중국 관련 호재가 나왔던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 11,000원이나 올라가는 호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플러스 1,300원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종목별로 좀 부침이 심한 그런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라크 때문에 유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좀 영향을 미쳤나요? 아무래도 관련주들한테는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정유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 쪽에 나가 있는 건설주들이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공주라든가 이런 쪽도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시장 흐름은 이번 주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라크 문제가 되겠죠. 그게 이제 과연 중동 쪽까지 확장이 되느냐의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그걸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6월달 미국의 FOMC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17, 18일 양일에 걸쳐서 이제 이 회의가 벌어지는데 네. 과연 여기서 금리 관련 정책에 대한 어떤 스탠스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여부가 좀 중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연준 내에서도 서로 엇갈리는 의견이 계속 대두가 있는 상태고요. 주요 지표 가운데서
예상보다 아주 빠르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향후 금리 인상 논의에 대해서 이 부분 상당히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FOMC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올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컨센서스 자체는 이번 회의에서도 재료금리 그냥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8월 달에 있을 잭슨홀 회의에서 이 금리 관련된 얘기 자체는 어떤 식이든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사실은 금리 얘기 자체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 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미국 금리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옐런 의장의 어떤 추진 방향, 즉 미국 연준의 추진 방향으로 보다 보면 올 연말까지는 이제 테이퍼링 끝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금리 인상 시기가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 2015년이 될 것이냐, 16년이 될 것이냐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언제 금리를 올리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글로벌 유동성 자체를 미국이 흡수해 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어느 쪽이라고 딱히 집어서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방향을 잡아가야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제 이번 6월 FOMC에서 옐런 의장의 프레스한테 연설이 있는데 거기도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러니까 기존의 방향을 그대로 지켜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주목하는 부분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컨센서스 자체는 8월 달까지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8월 달 잭슨홀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들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시기든 간에 또 다른 정립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이 새롭게 출범하는 이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는 또 영향을 안 미쳤나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자체가 그동안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DTI하고 LTV 같은 경우가 어떤 시기도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주식들, 즉 건설주라든가 이런 쪽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또 주장했던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원화 강세 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부분을 위해서 나머지 국민들의 행복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계속 했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원화 강세 자체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걸로 시장에는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원화가 이제 페달수까지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원화 강세 자체가 안 좋은 면만 계속 보기보다는 우리가 그만큼 펀더멘털이 좀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 강세 수혜주라든지 내수 관련 종목들 또는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어떤 눈앞에 좀 둬야 되지 않느냐, 관심 종목이 좀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가가 지금 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많이 올랐죠? 네, 지금 이라크 아시는 것처럼 이라크가 어떻게 보면 준 내전 상태로 지금 접어든 거죠. 네. 기왕에 이제 권력을 잡고 있던 시아파 여기에 대항해서 수니파의 과격 무장 세력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라는 단체가 지금 상당 지역을 지금 점거를 했고요. 수도 바그다드 쪽으로 진격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기왕에 이제 별도의 자치국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던 쿠르드족까지 가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라크는 지금 약간 세동강이 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 산유국인 이라크의 내전이 결국 국제적인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가 된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더분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0.4% 정도 올랐고요. 런던에서 거래되고 있는 브렌트유,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도 0.6% 정도. 지난주에도 조금씩 올랐습니다만 사실 지난 한 2년 정도 국제유가가 거의 이 정체 상태였죠. 이슈가 잘 안 됐었죠. 네, 그래서. 거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네. 그냥 안정된 상태에서 꾸준히 옆으로만 횡보를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원유 시장의 악재로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이게 좀 약간 단기적인 악재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원유는 지금 이 미국이라든가 이쪽에서 개발되고 있는 이 셰일가스 그 영향 때문에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일시적으로 오르더라도 결국은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가 파동이 그러니까 중동 정세 불안이 한 120달러 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자 이런 것은 뭐 작년부터 네. 좀 움직임이 많았는데 예식업 사업에 있어서 그런 상생 협약이 맺어진다는 그런 소식이네요. 네, 이 예식장들 중에 뭐 요즘 보면 이제 그 대부분 호텔에서 하는 아주 호화 예식장들이 있고요. 또 이거 말고 일반 그 각 동네에 있는 예식장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대기업들이 이 프랜차이즈 형태를 몇 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디인가요? 아워홈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었고 예. 한화에서 하는 데가 있었고 CJ에서 하는 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중소 예식장들은 이 대기업 계열 예식장들 때문에 또 하나의 골목 상권이 침해받고 있다 이렇게 그동안 반발을 해왔고 이 부분 때문에 이 예식장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 네. 이렇게 그 예식장 연합회 쪽에서 동반성쟁위원회에다가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출하기 전에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대기업 계열 예식장들이 중소기업과 상생 차원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신규 출점을 최대 3개까지만 하겠다. 1년에 하나 정도씩만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예식장, 이 중소 예식장 측에서는 예식장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일단 자진 철회를 했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어쨌든 타협이 됐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파장이 큰 업종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공식 지정까지 가기 전에 중소업계하고 대기업들이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했다는 거는 꽤 바람직한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된다고도 보여집니다. 네, 의미 있는 협약이 그래도 이뤄지고 있네요. 네. 예. 한국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이다. 계속 나온 얘기인데 네. 애 낳기 안 좋은 나라다. 뭐 이렇게 제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통계는 미국 CIA에서 이런 것도 하네요. 네. 월드 팩트북이라는 통계 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이 통계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조 출산율이 모두 다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 수.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1.25명으로 나왔습니다. 네. 1.25명이면은 이제 아마 대충 계산해 보면은 여성 4명이 아이를 5명쯤 낳는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낮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2명은 남녀가 만나서 2명을 낳아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수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25명이라는 건 굉장히 낮은 건데 조사 대상 224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219위. 그러니까 우리 밑으로는 4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 있나요? 싱가포르하고 마카오가 들어가 있고요. 예. 나머지 2군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224개 나라 중에 우리가 밑에서 5번째다라는 건 사실 정말로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참고로 합계 출산율 1위. 그러니까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는데요. 예. 니제르란드는 6.89명, 거의 여성 한 명당 7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고 말리, 부룬디, 소말리아, 우간다 다 이 6명에 가까운 아이를 낳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이제 이 나라들이 워낙 가난하고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기 때문에 아이들의 또 사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게 안타까운 것이고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 말고요. 조 출산율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조 출생률.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가 조 출생률이 8.26명.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출생아가 8.26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 네. 이거 역시도 세계 224개 나라 가운데 220위니까 역시 최하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큼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고 아이를 글쎄요, 뭐 이거를
아이 낳는 것이 물론 각각의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이 있고 각 부모님들의 뭐 상황 여러 가지가 반영된 거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개인적인 이유든 사회적인 원인 때문이든 혹은 경제적인 이유든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전국 호환 교통카드가 나오게 된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게 도입이 됐고, 서울 수도권 쪽이 이제 잘 해결이 안 됐었는데요. 네. 결국 이게 다 해결이 돼가지고 오는 21일부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까지도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은요. 전국에 어디든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시내버스를 탈 수도 있고 철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요금까지도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카드겠죠. 전국의 소매점에서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대부분 편의점 같은 데서 할 수 있고 이건 선불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사서 충전을 하는 방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후불형 신용카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편리해지기는 하는데 또 전국적으로 나의 빅데이터가 빅브러더의 손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수장으로 지명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자.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좀 완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잠시 후 3부에서는 2부에서는 원래 짚어볼 예정이었는데 3부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향후 달라질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겠고요. 2부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깔리고 감시하는 스파이 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YTN Huff'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저는 살레시오 수녀입니다. 살레시오 수녀회가 운영하고 있는 자립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스타벅스가 재능 기부를 해서 스타벅스 재능 기부 카페 4호점을 열게 됐어요. 카페마인과 함께 여성가족부가 진행 중인 나눔 네트워크 협력 사업 같이 가요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스타벅스 코리아와 인연을 맺어서 스타벅스 재능 기부 4호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자 운영을 하는데 저희의 목적은 돈을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성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벌 목적으로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물건도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비누라든가 향초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여성들이 만들어서 같이 진열해놓고 팔고 있어요.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먹으러 오겠죠? 네, 맛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짤 창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시는 거에 있어서 되게 뭔가 좀 뿌듯하고 뭔가 기분에 든다는 느낌이 들어요. 장바구니 생생경제, 우리 생활 속의 경제 현장을 다녀오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화영 리포터가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4호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일단 그 일자리 나눔이라든지 자립을 돕기 위해서 정말 좋은 취지로 마련이 된 그런 기부 카페인데요. 기부하는 그런 좋은 의도, 그런 것들을 마시는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이 함께 합쳐진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의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 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김인경의 생생경제. 요즘은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겁도 많이 나는데요. 스파이 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예. 제가 다음 인터뷰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2부 경제팀에 대한 저희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인데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한여름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감기 걸려서 안 죽겠나.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자가 한 말입니다. 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을 하게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은 가장 먼저 수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의 조명래 교수와 함께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가장 먼저 바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시장이 한겨울인데 한여름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감기 걸려서 안 죽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네. 방향성을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이제 거시경제가 네. 되게 죽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기대만큼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정책 당국에서는 이 경제를 전반적으로 살려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역시 이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부동산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자가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이 부동산 시장이 과거에 과일기 때 어떤 규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시동을 걸어서 거시경제를 이제 살려내려는 이제 그런
입장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이 DTI잖아요. 네. 이게 그동안에 보면은 마지막 보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안 뽑았던 못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네. 그러면은 좀 완화될 수도 있을까요?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자께서는 옛날부터 이미 LTV나 그다음에 DTI 규제 완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피력을 했었죠. 그리고 원래 그 정부에서 상개년 경제 계획을 수립할 때도 LTV, DTI 규제 완화를 이제 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었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LTV, DTI 규제 완화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획일적인 어떤 그런 금융 규제이기 때문에 네. 필요는 한데 기대만큼의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시장 활성화가 어느 만큼 돼야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 거래 활성화 중심이 과연 진정한 시장 활성화가 되는 건가라는 많은 그 우고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래도 뭐 최근에 5월달에 와서 약간 주춤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미 2007년 수준에 이미 육박해 있고요. 그다음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이미 4, 5년간의 지속적인 어떤 그런 거래 활성화 이 정책 덕분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대개 지금 사 있습니다. 이른바 저연만식 거래 활성화 정책을 이제 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계부채도 상당히 지금 높은 상태에 이르러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 활성화를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 활성화 안 되고 있다 봅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여러 상황을 본다면 어느 정도는 좀 돼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 실제 중요한 것은 분양주택 그러니까 이 매매주택의 거래 활성화보다는 이 임대차 거래가 옳지 잘 안 되고 또 문제가 많은 것이 더 문제거든요. 네. 가령 지금 전세만 하더라도 지난 한 6년간 한 40% 이상 정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매 시장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임대차 시장의 이 불안정 문제는 계속 남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 좀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가져가는 건 좋은데 과연 지금의 겨울이 어떤 겨울인가, 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가, DTI나 LTV 규제 완화가 과연 답인가라는 그런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LTV, DTI 외에도요, 이 최경환 부총리 체제가 된다면은 다른 또 부동산 정책들도 바뀔만 할 게 있을까요? 이게 DTI, LTV 규제 완화라는 것은 어떤 매매 시장 거래 활성화이기 때문에 만약 이 정책 기조를 조금 더 확대해 간다면 이 공급 정책도 좀 이제 활성화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이요? 아니요, 공급 정책. 공급. 예. 주택 산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도 아마 다음 카드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목적에 걸맞는 부동산 대책을 지금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또 판단을 나중에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부동산 특히 임대차 거래도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특히 올해 임대과세를 이제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 시장 거래를 위축한다는 그런 논의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가해지는 임대과세도 조금 더 이제 한 템포 늦춰서 실시하는 그런 정책의 이제 완화 같은 것들이 이 새 장관 하에서는 이제 정책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동산 규제 완화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올지는 예상을 한 분도 있을 거고 안 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 이걸까요? 최근에 또 다른 그 신문에서 보면요. 전직 장관들이라든가 정책을 담당했던 그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거시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진단과 지금 새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이 정책을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이렇게 활용해 왔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부동시장이 죽고 있어서 부동시장을 활성화시키면 거시경제도 함께 되살아날 것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판단이 옳은지 또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매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 활성화가 답인지라는 것은 여전히 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임대소득 과세 기준도 완화가 됐잖아요. 예,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많이 봐주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네. DTI나 LTV 같은 경우에 이걸 더 풀어주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 그렇죠. 문제는 악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LTV나 DTI 규제 완화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대개 이제 저소득층들이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정도인데 문제는 저소득층들이 지금 상환 능력이 없고 안 그래도 지금 가계 부채가 많아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가계 부채의 어떤 부담을 늘릴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지금 또 계속 오른 추세라기보다는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LTV가 지금 평균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 이미 50%인데 네. 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는 70 내지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악화되면 진입이 되면 이런 이제 깡통 주택이 이제 나올 수 있고 하우스푸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었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무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여유가 많은 가계부채는 어쨌든 간에 LTV,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증가는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민층보다는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규제 완화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DTI나 LTV가 너무 획일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이제 시장 규제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비용 관리 그러니까 대출자의 어떤 그런 소득에 따라서 혹은 상환 능력에 따라서 좀 차등하는 그런 제도의 전환을 요구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아마 대책이 어느 정도 새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 부동산을 통한 경기 활성화 이거는 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나요? 그동안은 되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해왔던 것인데, 최근에도 서울시장 선거 때, 우리나라 이 전체 경제에서 건설 산업이 한 14%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살려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모 후보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 경제 어떤 그런 발전 단계에서 보게 된다면 부동산 건설 산업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다른 어떤 그런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 더구나 거기다 많은 부채를 일으키는 그런 부의 어떤 그런 효과를 동반하는 이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거시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조금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은 저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지금 한겨울인데 여름옷 입고 있다. 이런 상황 인식에는 같이 보시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근데 어떤 겨울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그다음 거래가 폭증하던 그런 시절에 비한다면 거래가 상당히 이제 죽어 있는데 그것이 죽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장의 자기 조정에 의한 현상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좀 우리가 달리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매매주택보다는 오히려 임대차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겨울은 겨울입니다만 어떤 겨울이냐라는 판단은 좀 저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지 않은 LTV, DTI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시대에 맞지 않고 어떻게 바꾸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LTV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50%, 지방에 이제 60% 적용하고 있고요. DTI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50, 그다음에 경기, 인천이 6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각 개인이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재무적인 역량, 신용의 어떤 정도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 지역에 따르는 획일적인 기준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동안의 부동시장이 너무 이제 하락하 이뤘고 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규제가 필요했습니다만 이런 조금 섬세하게 하는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뭐 소득별로 예. 신용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세대별로 좀 차등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뭐 어느 정도 좀 검토가 될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별, 지역별의 어떤 좀 특화된 그런 개선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고, 일단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어떤 그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로만 경기를 살리겠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의 조명래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의 사례를 통해서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생생로펌 시간인데요.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차량을 팔고 명의를 안 넘겨주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배권은 이 원래 명의자가 갖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 일단 A씨는 자신의 처남 B씨에게 크레인 트럭을 팔았는데요. 차량의 명의를 변경할 때는 취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부과되죠.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를 그대로 둔 상태로 크레인 트럭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A씨는 차량을 팔고 난 뒤에도 크레인 트럭을 이용한 작업을 자신이 직접 수주하기도 하는 등 차량을 팔았음에도 명의를 남겨두었음은 물론이고 일정 부분 크레인의 사용에 관해서 계속 관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피해자 C씨가 그 자신의 공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기 위해서 바로 이 크레인 트럭을 불렀는데요. 작업 중에 그만 크레인 붐대에 걸린 전기선을 치우기 위해서 C씨가 직접 크레인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됐고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C씨가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C씨의 가족들이 아마 뭐 소송을 제기를 했겠네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이제 C씨 유족들이 차량의 명의인인 A씨와 매수인 B씨를 모두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A씨 같은 경우에 차량을 B씨에게 팔았는데 명의를 안 바꿨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원래 명의자 바꾸지 않은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다 그런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줄여서 이제 자배법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요.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 사고의 책임 주체로서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는 의미로 운행자를 지정하고 있죠. 자배법상의 운행자 의미는요, 그 운전자나 자동차의 보유자 개념보다 더 넓은 것입니다. 주로 이제 운행자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운행 이익이 어떤지 그리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지배를 누가 했는지 이런 측면을 모두 살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동차가 매도 이미 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등록 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를 이제 뭐 명의 잔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명의가 남아있는 자동차 매도인의 경우도 사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 점 주의하셔야죠.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명의를 남겨둔 게 이제 세금이라든지 자기가 또 사업을 수주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유들도 뭐 좀 간주가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네, 일단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 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 지배가 여전히 있다고 봐야 하는 경우인지 이 문제 결코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어떤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서 사회 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 운행에 간섭을 한다거나 네. 이를 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을 가려서 결정해라.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대금을 완전히 지급을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전 등록 서류가 있죠. 자동차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상대방에게 완전히 넘겨줬는지 이런 부분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차를 팔고 돈을 다 받은 뒤에 넘겨야지 된다.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지 될 점 중에 하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여전히 차량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론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고요. 다만 이 사안을 떠나서 차량을 파실 경우에 매도할 경우에는 차량은 가급적이면 그 돈을 다 받은 뒤에 인도하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특히 차량을 인도할 경우에는 차량만 그냥 인도하시지 마시고 차량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 즉시 이것을 매수인에게 모두 다 교부를 해서 나는 이제 손을 떼겠다 뭐 이런 취지를 확실히 해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본인과의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차단해야만 그 운행지배와 관련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이런 위험을 좀 분산하고 피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유가 조금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실수로 혹은 뭐 그냥 시간이 지났는데 모르고 있어서 안 넘겼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차량의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운행 그 차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 차가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사고 거기에 따른 책임 이 부분은 본인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화제를 좀 바꿔서 스토킹 요즘 많잖아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좀 남을 괴롭히고 소유욕을 좀 그렇게 보여주는 행위인데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명 연예인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관련된 한 통계를 보면 스토킹과 관련된 조사에 응답한 전체 성인 남녀의 10% 정도가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다. 뭐 이런 취지로도 나타났고요.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의 경우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 암수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고려해 볼 때 그 수치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토킹이라는 것이 이게 단순한 이제 흥미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어떤 사실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스토킹의 문제는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스토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행동들을 살펴보면 물론 다양한 모습일 수는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성 간의 적극적인 구애다 이렇게도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수준도 물론 있겠지만 스토킹 자체가 개별적인 행위들은 아주 가벼운 행동들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피해를 계속적으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물리적 폭력보다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 이 점을 알아주셔야 되고 또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릴 수 있는 분명한 범죄이고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즘 SNS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 사이버 공간상의 스토킹은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주로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등을 처벌하는 법률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현행 정통망법에서는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요것만으로도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요.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이처럼 사이버 스토킹이 현행법상 범죄다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겠죠. 증거를 잘 확보를 해내야겠죠? 물론입니다. 당연히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화면을 캡처한다든지요. 피해에 대한 증거를 잘 확보해 두시고 특히 반복 횟수 매우 중요하고요. 구체적인 표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벌 정도와 관련해서 이런 증거들을 잘 수집해서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였습니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G3를 가장 멋지게 꾸미는 법. 그냥 둬. 버튼 없는 바디, 메탈릭 스킨, 꾸미지 않아도 멋진 디자인.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차차, 바쁘다.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 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엔진 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부릉부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 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끼우는 힘 S-오일 7. 생생경제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